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기출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2016년 제1회차 직업 상담학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1번 내담자에게 선정된 행동을 연습하거나 연습이 포인트입니다. 행동을 연습하는 거. 행동을 연습하거나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내담자가 계약을 실행하는 기회를 최대화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그래서 눈치 잘 채셨을 거예요. 잘 아시죠? 연습한다는 거, 행동을 연습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리허설 해본다는 거죠. 연습하는 거. 한국말로 시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렵지 않게 답안을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얘기하면 1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연습, 리허설을 통해서 내담자가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기법이 리허설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가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변형된 문제가 출제될 때를 대비하셔야겠죠. 그래서 리허설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명시적 리허설, 명시적 리허설과 암시적 리허설이 있습니다. 명시적 리허설과 암시적 리허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상적 리허설은 없습니다. 출제에 이제 공상적 리허설이 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명시적 리허설은 뭐예요? 밖으로 드러나게 행동이라든가 언어라든가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도록 하게 하는 연습이 명시적 리허설이 되겠죠. 암시적으로는 속으로 생각해 보면서 연습하는 것이 암시적 리허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명시적 리허설 드러나게 하는 거, 암시적 리허설 이제 속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계약은 뭐예요? 계약은 서로 이제 내담자와 상담자가 계약을 하겠죠. 약속하는 거, 상담 구조할 때 서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너가 할 일, 내가 할 일, 무엇을 할까?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약속하는 거, 계약을 통해서 목표를 도달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계약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이입이라는 거, 뭐예요? 감정을 이입한다. 상담자의 감정이입적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공감이죠. 공감. 내담자 입장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하지만 결코 내담자의 주관적 견해에 휩싸이지 않는 것이 공감입니다. 그 다음에 유머는 이제요. 우리가 유머는 적절한 유머가 중요하죠. 유머에는 뭐 중요해요? 타이밍이죠. 유머는 굉장히 민감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타이밍 맞게 하는 것이 유머입니다. 상담자의 적절한 유머 감각은 상담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상담에서의 긴장을 완화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조금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2번은 자기인식이 부족한 내담자를 사정할 때 인지에 대한 통찰을 재구조화하거나 발달시키는데 적합한 방법은 무엇이냐 하겠어요. 우리가 이제 자기인식이 부족한 내담자, 그래서 우리가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 유형을 갖다가 공부를 했어요.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 인적 명확성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인적 명확성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강점, 약점을 객관적으로 잘 아는 것이 인적 명확성인데, 그런 잘 아는 사람은 우리가 관여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인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 유형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인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 유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18가지 유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2차까지 대비하면 적어도 8가지는 쭉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인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 유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제가 몇 가지만 적으면 이제 단수 노정보 이런 건 2차 대비용으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복잡 오정보, 단수 노정보, 복잡 오정보. 순서는 당연히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성 결여된 내담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정된 불가능, 불가피죠. 불가피. 불가능을 가정하거나 불가피를 가정하거나. 그 다음에 많이 시험에 출전했던 원인과 결과 착오.
벌써 이렇게 하면 5가지죠. 그래서 2차 시험 실무 대비할 때 보면은 7가지 써라, 5가지 써라. 그러니까 넉넉하게 7가지 정도는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파행적 의사소통. 파행적 의사소통. 그 다음에 강박적 사고. 그 다음에 양면적 사고. 이런 것 등이 이제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의 유형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일단은 뭐 단순 정보, 정보를 잘못 알고 있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 복잡한 정보는 조금 더 복잡하게, 그 다음에 구체성이 결여되거나 가정된 불가능 불가피해서 원인과 결과적으로 파행적 의사소통, 강박적, 양면적 사고 정도는 줄줄 나올 수 있게 2차 때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뭐냐면은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 중에서 자기인식이 부족한 내담자예요. 그러니까 하나 더 쓸 수가 있겠죠. 자기인식 부족. 이 유형이 18가지 유형 중에서 자기인식 부족한 내담자. 그럴 때마다 다 개입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단순 우정보 같은 경우에 정보를 그냥 제공해주면 돼요. 개입을 어떻게, 정보를 제공해주면 되겠죠. 정보가 잘못됐으니까 정보를 제공해주면 되겠고, 이제 복잡한 오정보 같은 경우에 조금 복잡하게 논리적으로 분석, 논리적 분석하고서는 정보를 제공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구체성 결여가 된 내담자는 구체화 시켜주고 개입을 하게 됩니다. 구체화 시키기. 사람들이 그래요. 그 사람들이 누구죠? 이렇게 구체화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정된 불가능 불가피도 역시 논리적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격려해주는 기법을 쓸 수가 있어요. 격려해주기.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차고 많이 나왔을 거예요. 사업하고 싶은데 사업한 사람 대부분 이혼을 한다네요. 이를 걱정하는 거. 사업하는 것이 이혼의 원인은 아니죠. 그래서 이때도 역시 논리적으로 분석해 주는 것이 이제 타당한 개입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파행적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 의사소통 파행이에요? 그런데요, 말이죠. 하고 딴 쪽으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에 초점 맞추는 거죠. 저항에 초점 맞추기. 네, 강박적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리어 역시 이제 RET 기법 같은 걸로 개입을 해줄 수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거죠. 근데 양면적 사건은 해야 한다, 할 수 없다, 해야 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할 때는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역설적 기법 같은 걸로 개입을 해주는 거죠. 요것 등은 이제 참고적으로 볼 수가 있고 18가지 유형의 개입 유형을 다 공부를 하면 좋지만은 이제 그렇게 안 되면 적어도 요 정도까지. 그리고 지금 문제에 출제된 건 뭐예요? 그러면 자기 인식이 부족한 내담자는 어떻게 개입해 줄 것인가 라는 거예요. 자기 인식이 부족한 내담자는 어떻게 해요? 은유나 자기에 대해 제대로 모른다는 거죠. 비유법을 돌려서 하거나 이제 부드럽게 얘기하거나 이런 기법으로 개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인식이 부족한 내담자를 사정할 때 가장 잘 쓸 수 있는 방법은 뭐다? 3번 은유나 비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1번 직면이나 논리적 분석을 해준다. 직면이나 논리적 분석을 해주는 경우에는 어떤 내담자? 비난하기 해당하는 유형입니다. 비난하기. 나는 아버지 닮아 술 마셔요. 이렇게 하죠. 그래, 아버지가 너한테 뭐 유전인자를 원치 않든 원하든 물려준 거 사실이야. 그래서 너 어떻게 했니? 라는 거죠. 비난하기, 직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면 기법을 쓴다라는 것은 내담자가 미처 깨닫지 못하거나 혹시 인정하기 거부하는 부분을 도전시키는 것이 직면이죠. 그래서 비난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면이나 논리적 분석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안에 대처하도록 심호흡을 해주는 건 어떠냐면 잘못된 이제 지금 어떻게 해요? 의사결정 시에 의사결정이 잘못됐어요. 그럴 때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심호흡을 하거나 이렇게 대처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고를 재구조하는 것은 걸러내는 유형이죠. 어떤 것을 들을 때 걸러내는 유형. 4번은 어떤 것을 들을 때 선별해 듣는 거야.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좋다, 나쁘다만 걸러내 듣는 경우. 이럴 때는 이제 그 사고를 재구조하는 기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면이나 논리적 분석을 하는 건 비난하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안에 대처하듯 심호흡을 한다. 잘못된 의사결정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걸러내기. 사고를 재구조하는 것은 걸러내기 할 때 사고를 재구조화해서 그 내담자를 이제 그 개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번의 정답은 은유나 비유를 사용한다. 그래서 자기인식이 부족한 내담자는 은유나 비유를 사용한다. 3번 보겠습니다. 직업상담사의 윤리 강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래서 윤리 강령, 상담사가 지켜야 될 윤리 강령, 상담사는 뭐 지켜야 될 윤리 강령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상담자의 윤리 강령, 상담자는 기본적인 속성을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건 맞죠? 전문성이 있어야 돼. 그리고 상담자는 전문가이면서 객관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것에 저해가 되는 이중관계는 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비밀 보호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 아시죠? 한번 지문을 통해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직업상담사 윤리 강령에 관한 설명을 가장 거리가 먼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나머지 세 개는 윤리 강령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걸 공부하면 되겠죠.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자는 상담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훈련과 지식을 갖출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전문성을 쌓아야겠죠. 맞는 지문입니다. 2번 상담자는 내담자의 성장, 촉진과 문제 해결 및 방안 외의 노력과 시간과 노력상의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담자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상담자는 자신의 능력 및 기법의 한계 때문에 내담자의 문제를 다른 전문직 동료나 기관에 의뢰해서는 안 된다.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옳지 않다라는 거죠. 상담자는 전문성이어야 된다고 했어요. 전문가라는 것은 상담 전문가라도 내 부분에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비전문적인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혹은 내 분야지만 내담자하고 맞추려고 하지만 잘 맞지 않는 내담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럼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이런 책임감이 아니라 얼른 다른 사람한테 의뢰하는 기법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내담자의 복지에 반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 및 기법의 한계 때문에 뭐 생겼다면 내담자의 문제를 다른 전문직 동료나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이렇게 고치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상담자는 내담자가 이해, 수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기법을 활용한다. 전문성을 가졌다고 해서 상담자가 자기 자신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뭐 심리검사 해석하는 데 상담하면 옳지 않습니다. 상담자는 일단 어떻게 해요? 내담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내담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특성 요인에 관한 것이네요. 특성 요인 직업 상담에서 일련의 관련 있는 또는 관련 없는 사실들로부터 일관된 의미를 논리적으로 파악하여 문제를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는 과정. 관련 있다, 관계 있다, 관계 없다 이런 걸 갖다 어떻게 해요? 구분해 주는 거죠. 그래서 특성 요인 상담에서 이런 것들 뭘 한다? 변별해 주는 거니까 변별 진단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변별 진단 용어 그대로 관계 있는 것, 관계 없는 것을 잘 구분해 주는 것, 그 변별 진단입니다. 그래서 특성 요인의 상담의 기본이 뭐다? 특성 요인 상담의 기본. 특성 요인 상담의 기본이 변별 진단 상담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 그것이 변별 진단입니다. 그래서 윌리엄스 진단을 했죠. 그래서 진단을 내담자의 이제 미래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특성 요인에서 보면 윌리엄스의 상담 과정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분석, 종합,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죠. 진단, 상담, 아유 처방이 빠졌네요. 예후, 그 다음에 상담, 추후 상담 이렇게 되죠. 추후 지도하는데 윌리엄슨이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예요? 진단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변별 진단이죠.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밝히는 과정. 그래서 윌리엄슨 4가지 직업 상담 문제 내용으로 진단하게 돼 있죠.
어리석은 선택형, 흥미적성 불일치, 무선택, 불확실한 선택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변별 진단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진로 결정에서 이제 네 가지 문제 유형을 통해서 거기에 맞춰서 처방하고 거기에 맞춰서 상담하는 거죠. 그래서 변별 진단이 정답입니다. 자, 그럼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상담 중 대본 분석 평가 항목이나 질문지를 사용하고 게임과 삶의 위치 분석, 가족 모델링 등 상담 기법을 활용하는 것은 대본 분석 뭐죠? 각본, 대본, 각본이라고 부르죠. 연결된 핵심은 각본 하는 거 뭘까요? 그렇죠. 교류 분석 상담이에요. 교류 분석 상담. 트랜스액셔널 애널리시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본 분석하거나 또 하나 뭐예요? 게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게임. 그 교류 분석이 나오는 용어죠. 게임. 그러면 이제 교류 분석에 대해서 조금 보게 되면은 핵심 키워드 각본이라는 거, 게임이라는 거 갖고 교류 분석이라는 거 찾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교류 분석을 좀 더 공부를 해보면은 교류 분석은 모든 걸 다 분석이라고 상담의 과정을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교류 분석이죠. 그 교류 분석은 누가? 그렇죠. 에릭 번이 창시한 상담 기법입니다. 그래서 나와 너의 어떻게 의사 거래를 하느냐, 그래서 의사 거래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혁신적인 상담 기법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과정을 다 분석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교류 분석하면 또 특히 중요한 게 뭐 있어요? 그렇죠. 구조 분석. 여기서 구조 분석이라는 것은 이 용어 잘 알아야 돼요. 구조가 뭐지? 교류 분석에서 구조가 뭔지를 잘 아는 거 중요하죠. 교류 분석의 구조는 뭐예요? 세 가지 자. 교류 분석의 구조가 결국 자아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교류 분석에서는 이거 굉장히 잘 나오는 거죠. 페어런트이고, 어덜트이고, 차일드이고, 부모자, 그 다음에 어른자, 성인자, 그 다음에 아동자, 어린이자 이걸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왜 성인자가 객관적인 현실적인 자, 가장 현실적인 기능을 해야 되는 자아가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그래서 문제는 그걸로 보는 거죠.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이것도 중요하고요. 구조 분석. 그 다음에 이제 그야말로 교류 분석 있죠. 교류 분석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교류 분석이라는 건 의사 거래를 어떻게 하냐? 상보 교류. 서로 원활하게 쏘아내는 자하고 받아오고 싶은 자가 왔다 갔다 의견 충돌 없이 잘 의사 거래를 하느냐. 그래서 상보 교류냐 아니면은 의사 거래가 단절되느냐, 교차 교류냐 아니면은 겉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으나 그 이면 어떤 동기 저희가 있는지 보는지 이면 교류냐 이런 거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핵심 키워드 게임 분석이 있죠. 교류 분석에서는 인간은 게임을 하게 되는데 왜 어루만짐, 어루만짐 인정을 받기 위해서 게임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생활 각본 분석한다고 했어요. 생활 각본. 바람직하지 못한 생활 각본을 갖고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I'm okay, you're okay, I'm not okay, you're okay, I'm not okay, you're not okay 그렇죠.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 그것이 이제 생활 각본 분석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실존주의는 삶의 의미를 찾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 포인트를 맞추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형태주의 상담 누구예요? 펄스.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지각하느냐, 그렇죠? 펄스, 미해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것이 형태주의 상담입니다. 나 개인주의 상담 뭐예요? 아들러의 개인심리 상담입니다. 5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자, 발달적 직업 상담입니다. 발달적 직업 상담에서 슈퍼가 제시한 평가의 종류 중 내담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직업 상담에 대한 기대를 평가하는 거. 내담자가 지니고 있는 어려움. 우리가 너 어려운 게 뭐야? 너 문제가 뭐야? 자문 나왔죠. 내담자가 지니고 있는 어려움. 그러니까 뭘 하는 거다?
문제 평가하는 거예요. 문제 평가. 문제가 뭐예요? 어려운 거죠. 네가 당면한 문제가 뭐냐? 네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 뭐냐? 이걸 평가하는 거예요. 슈퍼의 발달적 직업 상담은 진단이라는 것보다도 직업 상담, 발달적 직업 상담에서는 진단이란 표현, 윌리엄스는 진단이란 표현이 아니라 진단 과정이 가장 중요했고, 크라이티스, 포괄적 직업 상담은 상담의 과정을 진단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거에 반해서 슈퍼, 발달적 직업 상담의 그 대표자 슈퍼는 상담의 과정을 다 평가, 진단보다 평가가 더 포괄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평가를 보는데 평가하는 것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슈퍼가 이제 발달적 직업 상담에서 진단하게 세 가지 평가는 여기 나온 거죠. 문제 평가, 개인 평가, 그 다음에 예언 평가죠. 문제 평가, 개인 평가, 예언 평가입니다. 문제 평가는 이 지문에서 나온 것처럼 내담자가 겪은 어려움이 뭐냐, 그리고 내담자 그래서 직업 상담을 하러 왔을 때 도대체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느냐. 상담할 때 내담자 비현실적 기대를 갖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내담자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상담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비현실적 기대를 깨트려 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 평가는 뭐냐, 문제 평가 다음에 개인 평가는 뭐 내담자 개인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걸 심리 검사를 한다든가 임상을 통해서더란가 아니면은 이제 사례 연구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내담자 자체의 개인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평가, 개인 평가, 문제 평가와 개인 평가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내담자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예측해 보는 거죠. 우리가 직업 상담이에요. 직업 상담이니까 이걸 문제 평가, 개인 평가를 통해서 이 내담자가 어떤 걸 하면 성공 가능한 직업은 무엇일까? 이것을 예언해 주기 하는 거죠. 그래서 슈퍼의 발달적 직업 상담에서 진단을 위한 세 가지 평가 유형 자체도 중요하다. 문제 평가, 개인 평가, 예언 평가. 그리고 문제 평가가 무엇인지 중요하고 개인 평가 어떻게 하는 건지 중요하고 그럼 예언 평가는 문제 평가, 개인 평가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도 중요하고 요거 문제 평가, 개인 평가, 예언 평가 자체도 중요하다. 정답은 찾았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7번 보겠습니다.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에서 상담자가 지지할 태도 중 내담자를 하여금 개방적 탐색을 촉진하여 그가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감정을 자각하도록 하는 요인은 뭐냐 하겠어요. 인간 중심 상담,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는 나올 것이 그것뿐이 없어요. 인간 중심 상담, 인간 중심 상담. 내담자 중심 상담이죠. 누구예요? 로저스죠. 로저스. 여기서는 강조하는 것이 인간은 선하다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담할 때 어떤 문제를 진단한다? 진단 안 한다. 진단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단이 배제된 상담. 왜요? 내담자 스스로 뭐 할 수 있다? 선하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다? 자아실현할 수 있는 존재로 본다는 거죠. 스스로 자아실현할 수 있는 존재니까 내담자 문제를 진단 따위는 안 해요. 그럼 내담자가 어떻게 해요? 왜 오냐? 불편해서. 뭐가 불편하냐? 자아와 환경에 제거하는 경험의 불일치로 불편하다. 그래서 상담하러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문제는 자아와 경험의 불일치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담자를 스스로 내담자가 찾아오겠죠? 그러면 상담자는 어떤 특별한 상담 기법을 발휘한다? 아니죠. 상담자는 뭐가 중요해? 상담자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것이 결국은 뭐다? 인간 중심 상담에서 말하는 상담 기법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중심 상담에서 말하는 상담 기법이라는 것은 상담자의 태도예요. 어떤 태도? 래퍼 형성하는 태도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치성, 진지성이라고도 하고 혹은 어떻게 해요? 진실성이라고도 하죠. 일치성,
진지성,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내담자의 관계에서 느낀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해서 지금 여기 너와 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경험을 충분히 자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존중, 무조건 수용이죠. 무조건 존중, 무조건 수용이에요. 내담자를 가치 판단하지 않고 비판단적인 태도로 내담자 있는 그대로 무비판적인 태도로 받아들여 주는 것. 그 다음에 공감 혹은 공감적 이해죠. 공감적 이해. 내담자 입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 것. 하지만 상담자의 본연의 자세는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 그것이 공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로저스가 제시하는 래퍼 형성하는 방법이죠. 그럼 여기서 이 답은 나왔어요. 내담자하고 지금 개방적 탐색, 자기 탐색, 지금 여기서 감정을 충분히 경험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뭐다? 1번 일치성, 진지성 혹은 진실성입니다. 2번 일관성이라는 건 뭐예요? 일관성이라는 건 없죠. 폴란드의 5개념에서 나온 일관성이 있습니다. 네, 공감적이 무조건 수용 설명드렸습니다. 7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8번 보겠습니다. 행동주의 상담이네요. 행동주의 상담에서 문제 행동에 대한 대안 행동이 거의 없거나 효과적인 강화 인자가 없을 때 유용한 기법으로서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수정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은 있어요. 행동주의 상담에서는 행동 수정할 때, 행동주의에서는 행동 수정할 때 어떻게 해요? 강화나 벌 등을 통해서, 강화라는 것은 원하는 행동을 양성시키는 거고, 벌은 어떻게 해요? 원치 않는 행동을 제거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강화 인자로 동작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이 뭐냐면은 효과적인 강화 인자가 없어요. 어떻게 꼬드길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이제 더 이것을 갖다 강력하게 없애도록 하는 거는 오버 커렉션, 과잉 교정입니다. 과잉 교정. 그러니까 이제 과격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수정하는 기법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과잉 교정인데요. 그러니까는 잘못된 행동이 지나치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간단한 건 뭐 책상에 낙서를 엄청 해요. 그러면 과잉 교정. 원래보다 더 깨끗하게 지워놔 이러는 거예요. 장난감을 어수선하게 막 어질러냈어요. 깨끗이 정리해. 원래보다 더 이렇게 과하게 시키는 것이 과잉 교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과잉 교정 파괴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아동 병원이나 아니면 이제 약간 정신병리처럼 이제 막 복잡한 것보다 단순하게 과격하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성인에게 적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담자한테 어떻게 과잉해서 그 행동을 그 전보다 더 낫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하게 되는 거 과잉 교정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그럼 모델링은 뭐냐면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델링이죠. 바람직한 거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거, 인지적 모델링도 있고 상식적 모델링도 있죠. 모델링 하는 거. 근데 반응가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 하는 거예요. 반응가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토큰 강화할 때 상표 주죠. 상표. 어떤 상표를 줬어요. 쿠폰. 상표를 줬어요. 상표 제도에서 상표를 줬어요. 쿠폰을 줬어요. 그런데 어떤 행동을 잘못했으면은 줬던 걸 어떻게 해요? 다시 너가 한 거 반응에 대해서 네가 값을 지불해라. 리스폰스 코스트. 그래서 반응가입니다. 그다음에 자기 지시 기법은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 관리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효과적인 강화 인자가 없을 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과잉, 오버 커렉션 하게 되는 거죠. 8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9번 보겠습니다. 직업상담사의 기본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 직업상담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직업상담. 우리가 이제 직업정보론, 노동시장, 물론 상담학이라든가 심리학은 쉽게 변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론적인 토대가 몇십 년 전부터 차곡차곡 누적되어 온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시장론이라든가 정보론, 이런 법규 같은 건 늘상 변화하죠. 이런 거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2번 직업 상담은 신뢰 관계를 형성한 후 인간의 성격 특성과 재능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진행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여기 있는 거 한번 참고해 볼게요. 슈퍼만 그런 것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직업 상담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내담자 개인을 평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개인의 특성을 평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파슨스도 그렇고 윌리엄스 나를 알고 직업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죠. 거기에서 매칭을 해야지만 어떤 직업에 성공 가능하다라고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업 상담은 인간의 성격 특성, 재능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3번 직업 상담은 내담자 전생애적 발달 과정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제가 강의를 할 때 이제 많은 선생님들을 그러니까 학생인 선생님들한테 여쭤보죠. 직업 상담사와 관심 가져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러면은 실직자요, 구직자요 이렇게만 단순하게 청년기 후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생에 걸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3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그럼 4번이 뭐가 틀렸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진로 혹은 직업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의사결정보다는 직업 세계에 대한 이에 대한 상담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랬는데 핵심적인 요소는 직업 진로를 결정할수록 조력하는 거죠. 상담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모든 상담에서 상담 문제가 된다는 건 뭐예요?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문제가 된 건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문제다. 그러니까 의사결정보다는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그거 상담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상담에서 의사결정력을 기르는 것. 의사결정력을 습득하는 이것은 결국 상담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의사결정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직업상담의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이거 직업상담의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지금 여기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계로 되어 있죠. 둘, 셋, 넷, 다섯. 그러면은 다섯 단계. 모든 상담에서는 관계, 관측, 목, 개평, 관측, 목, 개평, 직업 상담의 과정을 5단계. 크게 2단계로 나눈다면은 문제 알아본 단계, 문제 해결하는 단계. 그걸 작게는 6단계로 나누겠죠. 근데 여기서는 5단계 볼 때는 모든 상담에서 가장 우선해야 되는 건 래퍼 형성, 관계 형성이에요. 직업 상담. 관계 형성.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진단 및 측정. 측정해서 뭘 하려고? 진단하는 거죠. 진단하려고. 그 다음에 목표 설정하고 개입하는 거죠. 개입은 뭐예요? 상담자가 중재하는 과정을 개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담에서 항상 팔로우, 평가가 있죠. 관측목 개평. 그러니까 관계 형성 때는 이제 서로 래퍼 형성 잘해야 되니까 상호 존중의 기초에서 개방적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측정, 공식적인 측정일 수도 있고 임상적 측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를 통해서 진단을 하겠죠. 그러고 나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구체화, 명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직업 상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도달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 것이 개입 혹은 중재입니다. 그리고 나서 개입 효과를 평가하는 관측목 개평 이런 과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11번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이네요.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에서 본인이 제시한 상담자의 반응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신역동적 직업상담 본인이죠. 본인이 제시한 상담자의 반응 범주. 그러니까 반응 범주라는 것은 지금 상담 기법을 얘기해요. 반응 범주라는 것은 결국 상담 기법이에요. 상담 기법. 근데 지금 여기선 뭐예요? 정신역동이에요. 정신역동적 상담. 정신역동에서 반응 범주는 명, 비, 소,
명비소, 명비소, 명비소. 자, 명료화, 비교, 소망 방어 체제 해석. 방어 체제 해석. 명비소, 명비소, 명비소. 정신 역동적 직업 상담의 기법. 정신 역동적 직업 상담에서 반응 범주는 명비소. 자, 명료화, 명료화, 명료화. 그러니까 상담의 시작 단계에서 내담자의 정신력도 명료하게 해서 내담자의 생각, 감정을 구체화, 명료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비교, 정신역동 현상 쪽에서 유사점 무엇이 있고 차이점 무엇이 있나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망방어체제 해석은 지금 내담자가 갖고 있는 내적 동기가 있어요. 내담자 안에 동기. 내적 동기가 있죠. 그거하고 이거하고 의사결정. 어떤 의사결정? 직업 의사결정이죠. 직업 의사결정 사이에 관계, 이 둘의 관계를 보는 것, 이 둘의 관계를 보는 것이 소망 방어 체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번 비교, 2번 명료화, 3번 소망 방어 체제 해석은 다 정신역동 직업 상담에서의 반응 범주입니다. 그럼 4번은 감정에 대한 준지시적 반응 범주. 이것은 뭐냐면은 4번. 지금 4번 감정에 대한 준지시적 반응. 요거 자체는 문제화됐고,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서는 나왔지만은 요 상담 기법에 관해서는 나오진 않았었어요. 이건 뭐냐면 인간 중심 직업 상담이 인간 중심,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에서의 반응이에요. 인간 중심 직업 상담의 기법이에요. 감정에 대한 지시적 반응 범주, 감정에 대한 비지시적 반응 범주, 감정에 대한 준지시적 반응 범주, 안내를 수반한 반응 범주. 이것이 인간 중심 직업 상담의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중 인간 중심 직업 상담 기법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출제된 바는 없었지만 또 모르죠. 그래서 이 감정에 대한 지시, 비지시, 준지시, 안내를 수반한 반응 범주. 이건 뭐다? 인간 중심 직업 상담에 대한 기법이다. 반응 범주이다. 정신역동 직업상담 반응 범주는 명비소, 명비소입니다. 11번의 정답은 4번이죠. 12번 보겠습니다. 직업상담 시 활용할 수 있는 측정 도구에 관한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1번 자기효능감 척도. 자기효능감 척도는 어떤 과제를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지, 스스로 판단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셀프 에피커시. 자아효능감이라는 것 자체를 잘 알면은 충분히 아는 거죠. 자아효능감 뭐예요? 어떤 특정 과제가 주어졌을 때 내 자신의 판단이에요. 자아효능감. 어느 정도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내 자신의 확신. 그러니까 이거 스스로의 판단이에요. 맞죠? 어떤 과제를 어느 정도, 어느 수준으로 할 수 있다. 그걸 보는 거예요. 맞는 지문. 2번. 소시오그램은 원래 가족 치료에 활용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는데 기본적으로 경력 상담 시 먼저 내담자의 가족이나 선조들의 직업 특징에 대한 시각적 표상을 얻게 하는 도표를 만드는 거죠. 가족의 직업을 알아보고서 내담자한테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은 소시오그램이 아니라 뭐다? 제노그램이다. 제노그램이다. 소시오그램은 인간관계를 알아보게 한 방법이에요. 소시오, 그냥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질문이나 아니면은 생활 과정을 관찰해서 누구와 관계 있냐. 소시오,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 보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어요. 2번은 소시오그램이 아니라 제노그램이에요. 그러니까 12번의 정답은 2번이죠. 3번 보겠습니다. 역할놀이에서 내담자의 수행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업무상을 제시해준다. 맞죠? 역할놀이에서는. 그러니까 역할놀이를 해보는 거니까요.
무엇을 해보라고 제시를 해줘야지 역할놀이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직업카드 분류. 직업카드 분류는 내담자의 가치관, 흥미, 직무기술, 라이프 스타일 등의 선호 형태를 측정하는 데 유용하다. 그래서 직업카드 분류법은 흥미를 측정하는데 부가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내담자의 가치를 볼 수도 있고 직무기술이라든가 라이프 스타일 그걸 알아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직업카드 분류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번의 정답은 2번이고 이제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기보고식 가치 사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가치 사정 기법. 자기보고식 가치 사정하는 기법이 아닌 것은 그럼 가치 사정하는 기법 뭐예요? 6가지. 체크리스트에 가치 순위 매기기 있었어요. 그다음에 과거 선택 해석하기, 절정 경험 조사하기, 자유시간 금전 사용하기. 백일목 말하기, 그 다음에 존경하는 사람 기술하기 이런 것들 뭐예요? 자기보고식 가치 사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 과거 선택 해석하기 빙고, 2번 존경하는 사람 기술하기 맞죠? 3번 난관을 극복한 경험 기술하기죠. 난관을 극복한 경험이 아니라 절정 경험. 내가 정말 좋았던 때가 언제가 이거죠. 4번 백일목 말하기. 환상을 통해서 이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아닌 것은 3번.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절정 경험 기술하기. 이렇게 고쳐야 되겠습니다. 14번. 진로시간 전망에 관한 것입니다. 진로시간 전망 검사지를 사용하는 주요 목적이 아닌 것은 진로시간 전망 검사, 코트의 원형 검사죠. 그래서 방향성, 변별성, 통합성을 도와서 이제 진로시간 전망 검사. 진로시간 전망 검사는 우리가 커틀의 원형 검사, 서커스 테스트, 원형 검사였어요. 원형 검사. 자, 이것의 목적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걸 통해서 미래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이 있느냐 보고 미래가 뭐 남은 것이 아니야. 빨리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방향 설정을 가능하도록 하고요. 미래에 대한 낙관적으로 희망을 갖도록 하겠죠. 그리고 미래가 지금 실제적인 것으로 느끼게 하는 거. 그리고 지금 행동이 미래와 관계 있다 없다. 관계 있다. 현재와 미래의 연계성을 보는 거. 그래서 목표 설정을 촉구하고요. 그리고 진로 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진로 계획 기술을 연습하고 진로 의식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 코틀의 원형 검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아닌 건 뭐예요? 1번 목표 설정의 촉구 맞지요? 2번 계획 기술을 연습하는 거. 4번 진로 의식을 고취하는 거 맞습니다. 진로 계획을 수정하기 위한 것이 진로 시간 전망 검사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인지적 왜곡의 유형 중 상황의 긍정적인 양상을 여과하는 데 초점이 맞춰 있고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세부 사항에 머무르는 것은 뭐예요? 지금 뭐예요? 인지 오류의 종류예요. 인지 오류 종류는 인지 오류는 뭐예요? 지금 요 인지 오류라는 것은 어떤 상담에서 말이죠? 인지 치료. 아론 백의 인지 치료에서는 지금 인지 오류를 다루고 있죠. 역기능적 인지 두식 때문에 인지 오류가 발생해요. 인지 잘못됐다. 잘못된 판단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판단하냐? 긍정적인 야상은 다 여과시켜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안 좋은 거에서 초점. 다 버리고 여러 상황. 이렇게 상황이 있는데 여긴 다 버리고 요것만 보는 거예요. 긍정은 다 보고 부정적인 것만 초점 맞추는 거예요. 선택적 추상 되겠죠. 선택적 추상입니다. 그러면 자의적 추론은 뭐냐면은 어떤 그럴 만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임의적으로 결론을 내려요. 친구가 연락이 안 돼요. 여자친구 연락이 안 돼요. 이제 나를 떠나려고 하나 보다. 이런 게 자의적 추론이에요. 해보지도 않고 얘기 나눠보지도 않고 임의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긍정 격하한다라는 건 뭐예요? 좋은 점을 무시하는 거고 부정적인 면은 부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못된 명령, 낙인 찍히겠죠. 걔는 어떤 한번 나름대로 이제 어떻다라고 고정적인 이름을 붙이는 것이 낙인 찍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문에서 문제에서 말하는 것은 긍정을 여과시키고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면에 머무는 것, 선택적 추상입니다. 선택적 추상. 16번 보겠습니다.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내담자 중심 상담. 내담자 중심 상담의 특징이 아닌 것은 내담자 중심 상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무조건 수용, 진실성, 공감적 임하하는 거예요. 진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인간은 누구나 선하다. 선하다는 뭐다? 스스로 자아 실현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보는 것이라고 했어요. 1번 보겠습니다. 동일한 상담 원리를 정상적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정신적으로 부적응 상태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따로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다라고 보자. 2번. 모든 건설적인 대인관계의 실제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하다. 상담이라는 것은. 상담은 모든 것 중에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그렇죠? 인간은 각기 다 다르지만 스스로 다 자기가 타고난 경향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맞는 질문이에요. 3번 보겠습니다. 실험에 기초한 귀납적인 접근이다. 실험적 방법을 상담 과정에 적용한다. 자, 우리가 실험에 기초한 귀납적인 접근 방법 그리고 실험적 방법을 상담 과정에 적용하는 건 우리 실험을 통해서 상담하는 건 뭐 있어요? 학습 이론을 출발하는 거, 동물과 인간은 다르지 않다라고 보는 이런 학습 이론을 출발하는 행동주의 기법입니다. 그러니까는 3번은 옳지 않습니다. 행동주의 기법. 그래서 학습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상담하는 기법, 행동주의 기법입니다. 4번. 상담의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해서 개발되어 온 방법, 인간 중심 상담입니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3번. 17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재는 심리학 교재 있는데 출제는 상담학에 나왔습니다. 이건 심리 상담을 이렇게 영역이 조금 모호하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17번 문제 보면 로는 가정의 정서적 분위기 즉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로의 욕구 이론이죠. 로의 욕구 이론을 보게 되면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에서 영향을 받은 거죠. 로우 욕구 이론. 매슬로우와 관계, 아브라함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론의 영향을 받아서 연구한 거, 관계 있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초기 부모와의 관계, 초기 부모의 부모와의 관계가 직업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 그래서 지금 초기 부모가 어떻게 양육했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정서 집중하는 감정이에요. 감정적으로 집중하느냐, 아니면은 회피하느냐, 아니면은 수용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나누는 거죠. 초기 부모와의 그것이 직업 상태에 영향이 있다. 그래서 부모하고 이제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고 부모가 잘 일관되게 양육했으면 인간지향적 직업을 갖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로의 얘기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로를 또 정리할 때 알아야 되는 것은 직업 분류. 직업 분류도 또 두 가지로 알아요. 수평적 분류가 있고 수직적 분류가 있죠. 수평적 분류 8가지, 수직적 분류 6단계 공부하셔야 되죠. 수평적 분류 8가지 뭐예요? 서비스, 비즈니스, 조직, 기술과학, 5개활동, 과학, 예술가연의 보편문화 이렇게 8가지. 그 다음에 그 책무성에 이거는 이제 흥미중심 분류예요. 흥미중심 분류이고 흥미중심 분류 8가지. 그 다음에 이거는 책무성, 책임 소재에 따라서 책무성 중심 분류는 6단계. 그러니까는 1, 2, 3, 4, 5, 6단계가 있는데 고급 전문관리, 중급 전문관리, 준전문관리, 숙련직, 반숙련직, 비숙련직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17번의 정답은 바로 반발형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서 집중형,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과보호적으로 집중하냐, 과요구적으로 집중하냐.
회피형이 가장 안 좋죠. 회피형, 자녀 회피형 같은 경우에는 거부하거나 무시하거나, 그 다음에 자녀 수용은 이제 그 무심하게, 캐주얼하게 수용하거나 아니면은 애정적 분위기 수용하거나 이런 것 등이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18번 보겠습니다. 크라이티스, 포괄적 직업상담 크라이티스입니다. 크라이티스의 직업선택 분류 유형에서 비현실형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크라이티스 직업선택 유형을 보게 되면은 포괄적 직업상담이죠. 포괄적 직업상담, 포괄적 직업상담 크라이티스. 포괄적 직업상담은 이제 적응형이 아닌 적응성, 세 가지 변인. 적응성, 결정성, 현실성. 이 세 가지 변인을 고려해서 7가지 문제 유형을 나누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적응형에는 적응형, 부적응형, 적응형, 부적응형이 있고요. 이거 다 흥미, 적성에 관계돼서 하는 건 아시죠? 예. 적응형, 흥미, 적성에 맞는 분야를 잘 찾았다. 부적용, 흥미, 적성에 맞는 분야를 잘 찾지 못했다. 결정성의 문제는 다재다능형, 다재다능형. 흥미, 적성에 맞는 게 너무 많아서 결정을 못한다. 우유부단형, 흥미, 적성에 관계없이 그냥 결정을 못한다. 다 쉬워요. 여기만 조금. 강압형이냐? 적성은 있는데 흥미가 없어요. 그것이 강압형. 불충족형. 적성도 있고 흥미도 있는데요. 자기가 갖고 있는 적성보다 낮은 수준의 적성을 요하는 직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충족되잖아요. 그 다음에 비현실형. 적성이 없어요. 흥미만 있어요. 그러니까 비현실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현실형에 해당하는 것은 자 1번 흥미를 느끼는 분야도 없고 적성에 맞는 분야도 없고 이건 뭘까요? 아니죠. 흥미, 적성이 다 없는 게 아니라 흥미를 느끼는 분야는 있지만 그 분야의 적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흥미만 있어요. 흥미만 있는 거죠.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19번 보겠습니다. 가로 안에 알맞은 용어를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생애 진로 사정에 관한 거네요. 생애 진로사의 구조는 진로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점과 상점, 강점과 약점, 그다음에 요약 이렇게 되는 거죠. 진로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점과 상의 요약, 생애 진로사정의 구조죠. 부분적으로 아들러의 개인 심리 상담과 관계 있다. 구조화된 면접법이다. 진로, 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점과 상의 요약 이렇게 틀이 있으니 구조화된 면접법이다 그랬어요. 이거 엄청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거 그래서 구조도 잘 나오고 생애 진로 사정에 이제 구조뿐만 아니라 이론적 배경, 아들러와 관계 있는 거, 구조화된 면접법이다라는 거, 그리고 제노그램과 관계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지금 이 문제에 나온 것처럼 생애 진로사정의 구조, 진로사정, 전형적인 강점과 장애, 요약 이 순서도 중요하죠. 19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20번. 직업상담 시 내담자의 표현을 분류하고 재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역설적 의도의 원칙이 아닌 것은 역설적 의도라는 건 뭐 일반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남들이 다 머리 끌어서 이렇게 잡아다니자면은 꼬리 잡아다니는 거 이런 것들이 역설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내담자로 하여금 이제 지금 다르게 접근하도록 하는 거에서 역설적 의도라는 것은 내담자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그 행동을 갖다 의도적으로 계속 과장되게 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역설적 의도예요. 그러면 역설적 의도에 이제 12가지 원칙이 있는데 역설적 의도 1번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역설적 의도의 원칙이 아닌 것은 재구성 계획하기는 아닙니다. 재구성 계획하기가
없고요. 지금 역설적 의도의 12가지 원칙은가 내담자의 언어를 재구성하는 거예요. 재구성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 의도의 12가지 원칙이 있는데 지금 내담자의 언어를 재구성하는 거예요. 내담자의 언어를 재구성하는 거. 그냥 재구성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재구성하기. 이런 것 등이 역설적 의도의 원칙입니다. 아니면 저항하기, 시간 제한하기, 변화 없게 하기. 지문에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뭐 이해하는 것 잊기. 그다음에 증상 해결해 주기. 그다음에 목표 행동 정하기. 그다음에 뭐 증상 기록하기. 변화 전략 세우기. 그다음에 내담자의 언어를 재구성하기, 그 다음에 지시에 따라줄 것 동의하기, 재발을 예견하기, 뭐 계몽하기 또는 관계 끊기 있는데요. 12가지 원칙을 다 외우면 좋지만 다 외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지금 여기서는 재구성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갖고 있는 언어를 재구성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제 내담자의 표현을 분류하고 재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재구성 계획하기가 아닙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회차 직업상담학 기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